네, 생명존중 11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1주차에는 내사와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 시간 1교시에는 내사라는 것이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내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사하고 식물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사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정을 하고 식물인간의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특히 내사의 판정과 관련된 부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판정 조건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면 앞에서 영상도 봤었지만은 내사자의 경우에는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갖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기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갖다 거쳐서 하게 되고, 또 이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생체, 또 내사자 또는 사망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 장기 기증자의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더 공평하고 객관적인 그런 분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교시 마지막 부분에는 장기 분배의 문제로서 장기의 분배 원칙이나 의학적 유용성, 또 기획운동의 문제, 사회적 합의성 등등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장기 매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장기 매매 문제는 특히 불법적인 그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주 뜨거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또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한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그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사회와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치명적인 중국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양심수를 수감해놓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불법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매년 상당수 환자들은 중국에서 거액을 주고 강제로 떼어낸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도쿄대에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와 일본 SMG 네트워크, 대만 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 등 3개국 NGO가 모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해 판매하는 이른바 생체 장기 적출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장기 매매를 위한 살인은 중국 감옥과 수용시설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 명의 양심수들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팔후 수련자들이며 지하 기독교인, 위구르인 등도 피해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차단하고 세계 각국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 연수를 중단해야 하며 범죄 연루자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개 항에 이르는 도쿄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 장기 이식 남용 아시아자문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KOT 이승원 회장은 아시아 지역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 세계의학협회, 유행공원방지위원회, 국제교육개발 등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 범죄를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OT는 올해 가을 서울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을 압박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 매스컴에 보도됐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장기 밀매들이, 또 어떤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적출해서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밀매, 거래 이런 것들이 중국만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유축컨대 세계 각국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저개발 국가에서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밀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밀매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최근과 같이 SNS를 통해서 아주 그 이면적인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때 보통 이야기하는 표현이 헬리콥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리콥터. 헬리콥터의 H는 heart, 심장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같이 영상으로 한번 또 보실게요. 네, 귀신 헬리콥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귀신은 귀하의 심장이라는 뜻으로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SNS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과거 휴게소 화장실에 전화번호를 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식의 장기 밀매가 이제는 페이스북 등 SNS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장기 밀매를 소재로 한 영화 아저씨. 장기 밀매는 속칭 통나무 사업으로 불리는데 영화 속에서는 심장과 간, 신장은 물론 눈까지 적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휴게소 화장실이나 역 등에서 전화번호를 뿌리다가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와 중고 사이트 같은 인터넷 게시판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를 의미하는 은어와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올리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연락해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헬리콥터는 영어 단어 심장과 간, 각막, 췌장, 힘줄 등의 합성어입니다. 귀신 외에도 죽은 사람을 뜻하는 청우, 통나무 등 장기 매매를 암시하는 은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도 쉽게 전달되고 또 본인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수월하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기망하기에는 수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기 매매 관련 글의 대부분은 의료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렇게 음지에서 일어나는 장기 밀매, 장기 거래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모를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나의 장기를 갖다 기증하겠다는 장기 기증 희망이라는 그러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사전에 장기 기증을 갖다가 서약하는 약속하는 이제 그런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16살 이상만 가능했었던 것이 이제 최근에 19살 이상만 가능했던 것이 최근에 16살 이상도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7살 나이에 9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고 강성민 군의 아버지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고귀한 뜻을 생명 나눔 운동으로 더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땅속으로 묻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 강연을 들은 학생의 절반가량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희망 등록까지 할 의사는 있어요? 네, 당연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 7월부터 16살 이상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희망 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만 19세 이상 거의 없었으니까 외국에서는 전 세계가 만 15세 이상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만 13세 이상 할 수 있어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내사 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 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식에 동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39,000명.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장기를 어떻게 하겠다,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있을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나의 장기를 기증을 해서 그래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뇌사 상태에 여러 가지 불의 사고에 의해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16세 이상으로 그렇게 기준을 갖다 대폭 낮췄다라고 하는 얘기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장기 이식의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크게는 의무론적인 그런 측면과 목적론적인 측면에 두 학자들이 이제 대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의무론은 칸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학자 칸트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적론은 벤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의무론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그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장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동기보다는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더 보람 있는 삶을, 즉 쾌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는 법에 있어서는 의무론적인 측면은 올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한다면은 목적론 쪽에서는 잘 살기,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의무론은 선험적으로 먼저 경험을 그런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론 쪽의 경우에는 경험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또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의무론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도덕 법칙에 의한 의무, 그리고 응당 행위,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유용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이익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사한 개념으로는 의무론은 절대론에 가깝고요. 그리고 목적론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론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거,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사람, 뇌사자 뿐만이 아니라 동종이냐, 이종이냐, 또는 인공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연구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돼지의 각막입니다.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그래서 시력을 갖다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 또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면역 억제제를 맞지 않고도 1년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한 건데요. 곧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구 기자입니다. 영장류의 장기를 이식해도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믿음이라는 돼지입니다. 2010년에 1세대가 태어났고 5세대 이상 형질을 보정해
각종 의학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그 거부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이미 없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이식을 하더라도 거부반응은 없을 거라고 해서 지난해 믿음이의 각막을 사람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원숭이 3마리에게 이식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막 투명도가 모두 6개월 이상 유지됐고 그중 한 마리는 400일 이상 계속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 1년 이상 기능이 유지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원숭이 5마리에게 추가 각막 이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중 2마리만 6개월 이상 투명도가 유지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충분한 수의 실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 생존을 한 부분각막에 다른 면역학적 이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수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2천여 명의 대기 환자에게 조만간 희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또 장기 기증자는 제한적이고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종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의 각막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종인 경우에도 그렇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연구들, 사람하고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에게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연구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하고 굉장히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러한 이제 그 면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돼지래요. 그래서 돼지의 장기를 갖다가 사람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전공학적인 그런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도입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돼지의 그런 장기들을 사람에게도 이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걸 이종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분야에서 국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관련법이 전무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돼지 장기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일명 돼지체도 이종이식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진행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적 준비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이 앞서 원숭이에게 돼지체도를 이식해 효능을 확인하는 등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돼지체도 임상시험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각국의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We encouraged the XRC to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Korean FPA and to the Public Health Authority to try to develop a regulatory framework to best protect public health in Korea. 혹시 모를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식받은 환자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종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은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도 그런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며 연구팀은 내년 1월 당뇨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돼지체도 이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이식용 장기는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 부족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종장기 이식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초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종장기는 이식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종장기 이식 문제점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렇습니다. 이종 이식의 장점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어요. 비교적 많이 장기를 갖다 만들 수도 있고, 또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 즉 장기 수급의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또 도사리고 있냐면, 첫 번째, 안전성 확보의 문제가 있어요. 복제동물의 장기 이식에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복제동물의 질병이라든가 또 그 질병에 의한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들로부터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온 건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체성 혼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까지 이식했을 경우에 인간으로 보냐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심장을, 예를 들어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을 했다. 이걸 돼지라고 해야 될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극단적인 그냥 예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동물 실험의 문제예요. 사람의 어떤 행복을 갖다 위해서, 그래서 동물을 막 이렇게 실험을 해도 동물은 고통이 없겠냐는 거예요. 동물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동물권의 문제, 즉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생태계 보존의 문제예요. 장기 이식을 위한 그런 이제 장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이제 동물들 통해서. 그랬을 경우에 장기 공급을 위해서 특정 동물을, 조금 전에 사람하고 비슷한 게 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자연의 질서를 갖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려도 굉장히 커진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또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이종 이식을 갖다 좀 줄이는 그런 문제로는 결국은 동종 이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문제를 갖다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각막을 갖다 회복하는데 어떤 재생단백질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막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서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각막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내피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각막 내피가 손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각막을 이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증자가 적어 수술이 쉽지 않고 각막을 수입하면 비용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각막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발견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엔지오제닌이라는 단백질인데, 이를 눈에 주입하면 몸속 신호물질을 자극해 각막 내피세포를 빠르게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손상된 토끼의 각막에 이 단백질을 안약처럼 넣었더니 8일 후에는 각막 내피의 상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혼탁해졌던 각막도 눈에 띄게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내피를 다 거의 망가뜨린 다음에 이 엔지오제닌 물질 쓰게 되면은 그 남은 살은 몇 개의 세포만 있어도 내피세포의 증식과 또 이렇게 재생이 일어나가지고 투명한 각막으로 바뀌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손상된 각막의 내피세포를 재생시켜 이식 없이 치료하는 길이 열립니다. 또 각막 이식 환자에게 주입하면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염증 억제나 안압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 그런 진료 과목 중에서 우리가 가기 싫은
그런 진료과 중에 하나가 치과예요, 치과. 좀 치료를 받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좀 뭐라 그럴까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단 말이야. 특히 이 충치라든가 여러 가지 손상된 치아들을 치료를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충치라든가를 통해서 손상이 된 치아들 이거 복원하려면은 그냥 물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어떤 치아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충치로 손상된 치아를 줄기세포로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폴 샤프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쓰던 약물로 치아의 줄기세포를 재생시켜 손상된 부분을 다시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경과 혈관, 줄기세포가 있는 치아 가장 안쪽 손상 부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적신 콜라겐 스펀지를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펀지는 분해돼 사라졌고 손상 부위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줄기세포를 자극해 상아질을 자라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낼까 생각을 해요. 어떤 숙제냐면 어떤 하나의 사례예요. 어떤 사례냐면요. 이러한 사례. 사례와 윤리적인 물음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었던 뇌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러한 이제 사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마다 장기 제공자를 기다리며 사경을 헤매는 대기자가 더욱 늘어가고 있다. 그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하던 20세의 김 씨가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맡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요. 예, 20세 건강한 이제 김 씨인데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수술 중에 뇌출혈 부종이 심해서 계속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뇌사 상태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네. 뇌사 상태로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가망이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달라. 식물인간 이렇게 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이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의 고모가 여러분들인 제3자에게 찾아와서 요 김 씨의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 박 씨가 장기 이식을 지금 받아야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고 있는 대기자라고 말하고 주치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좀 가서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 씨의 엄마,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엄마를 자, 뇌사라는 것이 어떤 얘기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김 씨의 엄마를 좀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장기 이식을 사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사촌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서 장기 이식이 돼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권유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뇌사 상태인 김 씨의 장기를 사촌 동생인 박 씨에게 기증해달라고 김 씨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설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에요. 첫 번째, 그거 써주시고요. 두 번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 배웠었던 제가 윤리적인 여러 가지들을 같이 그 개념의 문제라든가
또 주장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판단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가능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웠었던 내용인데요. 자, 동종 간의 이식이 워낙 기증자들이 적으니까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점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최근에는 마지막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배아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최근 진행이 되고 있는 꼭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러한 이종관 융합기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연구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대체하는 또는 질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러한 연구들과 관련된 그런 동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내사 상태에 빠진 김 씨의 노모를 갖다가 설득을 할 것인지 설득을 한다면 그 근거가 뭔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세 번째가 이거 지금 이제 뭐 의료계 또 과학계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기 이식을 좀 더 대체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인 노력들 뭐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건데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 동향 이런 것 세 가지를 조사해서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뇌사에 대한 찬반. 찬반에는 또 어떠한 논거가 있냐면요. 찬성론 쪽에서는 데카르트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고요. 뇌사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쪽이고요. 반대론 쪽 일반론적인 시각이에요. 찬성 쪽에서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데카르트고 반대로는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강조점은 이래요.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장기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 뇌. 그쵸? 그래서 뇌가 죽으면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거 곧 죽습니다. 몸은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우리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죽은 뇌사는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고요. 반대론적인 측면, 일반적인 시각은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뇌가 죽은 게 진짜 죽은 거야? 심장도 먹고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식물인간 보니까는 의식 없고 그런데도 나중에 다시 깨어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시각에 근거해서 뇌 이퀄 심장은 아니라는 거지. 뇌가 죽었다고 심장이 죽은 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심폐, 심장사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확장된 시각에서는 찬성론, 뇌사를 갖다 인정해야 된다는 찬성론 측면에서는 다른 생명을 갖다가 장기 이식을 통해서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인류 공동의 이익 이런 데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가 존엄하고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찬성론 쪽에서는 유기적 인격체로서 인간 다음의 본질은 뇌 소비로 시되고 또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뇌가 중요하다. 또 그래서 뇌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실용적인 동기만으로 볼 수는 없다. 삶의 실제적 기능인 이 심장,
심장이 먹고 이러한데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찬반의 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찬성 입장. 찬성의 입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 가족도 고통을 받고 본인도 고통을 받고 이러한 뇌사라는 것이 또 연명의료 행위라고 보기에는 또 왜? 회복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게 연명하지 않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뇌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지 않느냐. 본인은 비록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남겨놓은 그러한 이제 장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또 희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영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행복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인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 거래 이런 것들까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기 기증 또 내사를 통한 장기 기증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내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된다. 사망 혹은 내사 직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를 함으로써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사랑과 자비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그런데 반해서 반대 입장은 뇌사는 임종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뇌사는 심장이 뛰고 호흡을 아직도 기계에 의존하거나 뭐 하거나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임종의 과정인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사 판정이 과학적이 아닐 수도 있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100% 다 맞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관계가 아직도 계속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인 것이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 행위가 곧 뇌사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명의료 행위 자체도 무시를 하는 것이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뇌사를 갖다가 반대를 하는, 뇌사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측면의 의견이고요. 또 법적 대리인이라든가 또 뭐라 그럴까 이제 동의, 법적 대리인을 통한 동의, 그것이 곧 그 사람 자체가 동의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남이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런 이제 그 의사를 갖다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뇌사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